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 전북 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 유치를 강조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선 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 기조에 따라 지역마다 새로운 성장 엔진 찾기에 한창인 가운데 안호영 의원은 남북권 반도체 벨트에 전주를 포함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런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이 전기가 가는 이 구조적인 그 구조의 문제가 있거든요.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생산자의 이익이 나누어지는 주민 상생형, 에너지 지산 지소 그런 방안을 잘 찾아내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의원이 본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전 세계는 에너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AI 반도체 시대, 전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몇 가지 현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권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지금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제2의 검찰청법이라면서 당내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런데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와 그 기소의 분리가 형식적 분리가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분리되고 있느냐 네. 이게 문제인데요. 이번에 정부 안에서 제안한 이 방법이 그러니까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눴는데 이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있으면서 기존의 검찰청 내에 있던 수사나 이 수사 인력 구조가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로 네.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분리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거냐 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정부안의 초안이고 그래서 이 초안에 대해서 당내에서 철저하게 또 이렇게 검토하고 국민의 또 여론을 들어서 그 국회 입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그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네. 방향으로 그 안이 만들어지도록 아마 입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당 내외 논란 등과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 대통령님의 뜻은 네.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하는데 이러한 그 속도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그 제대로 된 그 검찰 개혁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저는 저는 이제 그런 주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그 사실 이 검찰 개혁안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국민적 요구가 아주 크지요. 네.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이 수사권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어떤 수사력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네. 정부 안에서는 수사권 약화에 대한 이런 우려로 이제 그런 안을 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그 수사 기소권에 대한 철저한 분리 여부에 대해서 좀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네. 이거를 당에서 철저하게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말하자면 수사 기소의 철저한 분리를 하면서도 또 수사력이 훼손되지 않는 네. 이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걸 공론화 과정을 찾아서 의견을 내면 그게 이제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야 말하자면 그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검찰 개혁안이 말하자면 안정적으로 네.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내란 혐의 등을 둘러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네, 이제 곧 그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저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말처럼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엄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숙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었는데 네. 그것은 국가의 어떤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검찰이 그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했는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범죄이고 네. 또 반성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봤을 때 검찰의 구형은 지극히 정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많은 불신을 저는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간에 특히 주기현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하고 또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만큼 네. 이번에 엄정한 이런 판단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대혼란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이게 법안 해석의 차이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오히려 노사관계의 그 혼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노사관계의 그 어떤 균형을 불리한 지형의 균형을 잡아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전의 그 노사관계는 사실상 그 여러 가지 법과 관행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노란봉투법이 그것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그런 것이 입법 취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용자의 그 범위와 관련해서 그전에는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교섭 당사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섭 당사자의 주의를 인정한 겁니다. 네. 또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가압류를 했죠. 그로 인해서 많은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노사관계가 안정되게 갈 가능성이 크다. 네. 다만 이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 지배의 개념이 좀 모호하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미 그 법원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게 있고 판례들이 좀 많이 나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 판단을 가지고 법원을 입법한 겁니다. 네. 법원에서 그 법을 입법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하고 또 노, 사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판례와 또 현장의 상황을 잘 종합해서 구체적인 적용의 기준들을 만들어서 적용한다면 현장의 혼란도 저는 빠르게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 부진과 관련해서 고용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고용의 유연성 문제는 이게 우리 경제의 오래된 그 핵심 이슈인데요. AI 등 산업의 혁명적 변화 속에 이게 뭔가 고용 문제 역시 사회적 대답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네, 저는 당연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네. 또 사회적 그 논의와 합의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에너지 전환 그리고 또 디지털 AI 전환 또 네. 인구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업 구조와 고용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구조 때문에 경영계의 경영 판단만으로 만약에 유연성을 강조해서 해고를 직무를 전환하거나 또 해고를 너무 쉽게 하게 되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실업의 문제로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불가피하게 유연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네. 그분들이 또 삶의 조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하자면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네. 말해서 이런 실업 구별을 강화하고
또 전직이라든가 재교육 또 평생교육에 관련된 교육들을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가가 네. 사회가 해결해야 될 몫이죠. 그래서 이런 국가 사회와 노와 사가 함께 하면서 이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유연 안정성 구조를 만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또 외국에서도 이런 덴마크라든가 유럽에 네.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유연 안정성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유연 안정성을 강구해서 이런 노사관계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연구직이라든가 여러 이제 뭐 반도체법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유연성의 문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네. 것 속에서 네. 어떻게 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건가. 네.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AI 반도체 시대 경쟁력의 핵심은 전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는 더 이상 이게 선택의 영역이 아닌데요.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력산업 발전과 이 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 AI 또 반도체 또 데이터 센터 등으로 해서 그 전력 수요가 아주 급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얼만큼 전력을 싸게 또 안정적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공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또 재생에너지 그리고 또 기타 원전이라든가 다른 발전원 네. 그리고 송배전망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잘 공급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2035년 우리가 NDC를 하면서 네. 말하자면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좀 높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발전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이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산 에너지로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분산 에너지원의 특성에 맞게 네. 에너지 지산지속 원칙을 잘 적용을 해서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에너지가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야 그 송전탑 건설도 줄어들고 그에 따른 갈등도 줄어들고 또 기업이 내려가게 되면 국가 균형 발전도 네. 되면서 기업의 발전과 또 지역의 또 소득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규 원전 건설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신규 원자력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그 문제는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실용의 문제다. 정말 과학적 태도와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적 공감대 네. 속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AI 반도체 또 이런 산업으로 인해서 네. 전력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재생에너지와 이걸로 말하자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만약 부족하다면 원전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전의 입지는 또 어떻게 되며 또 그 발전 시기를 할 때 송전망에 따른 이런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연 어느 시기에 이 원전이 얼만큼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과학적인 이런 검증들이 필요하고 또 그 부분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검증 또 논의들을 통해서 합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네. 의원님이 제안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안 의원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간 데 대해서 서운함을 표하기도 했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까? 네, 사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우리 전북의 어떤 지역의 네.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인데요. 이제 그 입지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다가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이런 전기의 문제, 네. 또 물, 용수의 공급의 문제, 그리고 송전탑 건설의 문제, 또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죠. 그게 이제 네.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그 얘기하신 분들이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마치 이게 지역의 문제인 것처럼 혹은 그런 프레임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아쉬웠죠. 네. 사실은 국가균형 발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이재명 우리 정부의 핵심 또 정책 방향이기도 하고 또 네.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아까 본질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상당히 아쉽죠. 말씀하신 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얘기했을 때 분명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했을 텐데 그렇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봤던 겁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물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반도체는 이제 사람 일반적으로 물, 네. 전기가 아주 네. 중요한 요소라고 그러는데요. 물과 관련해서는 뭐 기관에 따라 통계치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일 약 167만 톤의 물이 필요한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물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지금 그 방안이 있느냐. 네. 댐을 건설해서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기후댐 건설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설령 그렇게 공급한다 하더라도 한강수의 물의 여유 용량이 얼마나 있느냐. 네. 만약에 예측하지 못한 가뭄이 생기면 사람이 물을 포기할지 공장이 물을 포기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전기 문제에서 보면 그곳 전기에는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가 해서 약 15기가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가 상당히 적어요. 네. 뭐 LNG 발전으로 3기가 정도 생산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우리가 아리백에 보면은 그게 맞지를 않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밖에서 호남에서 끌고 오거나 동해안에서 이쪽 끌고 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변전소 건설 문제도 그렇고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쉽지 않죠. 네. 전국적으로 송전탑 반대 대책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한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또 더군다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 효과가 뭐냐. 수도권에 계속 집중 문제는 생기고 지역은 소멸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대로 된 그 일정 내에 이런 전기와 용급이 물이 공급되지 않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과연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그런 수백조를 들여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전북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했는데요. 현재 전북이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결국은 일자리인데요. 네. 지금 전북의 상황으로 보면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또 경제가 또 낙후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또 작년에 그 통계로 보면 약 8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업자가 많으면 생산과 또 그 투자와 또 소비가 위축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단순한 지역 개발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의 산업을 잘 일구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산업을 일굴 때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또 AI 이런 피지컬 AI라든가 여러 가지 그 첨단 이런 그 대규모 국제 사업이라고 할 만한 첨단 산업들이 잘 들어오고 그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또 그런 소부장 업체들이 협력 네. 업체들이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를 잘 갖추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아주 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북지사 경쟁 후보로 김관영 현 지사, 그다음에 이원택 의원 등이 거론되던데요.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안 의원만의 어떤 차별성, 경쟁력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정 과제들을 네. 좀 갖고 있는데요. 이런 국정 과제들을 잘 이해해서 우리 전북 지역에 적용해서 전북 지역의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할 때 수석 대변인을 하기도 하고 정무 특보 단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 철학이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장인데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성장 동력이 되는 기후라든가 에너지라든가 환경, 노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이런 그 산업을 중심으로 입법과 또 예산 또 정책을 정부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강점을 가지고 뭐 다른 후보와는 다르게 또 우리 국정을 또 우리 전북 지역에 잘 연결할 수 있는 네.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AI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과 재생 에너지, 지역 균형 발전의 길을 꾸준히 모색하는 안우영 의원의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서양모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서양호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청와대 이전 뒤에는 첫 회견인데요. 이 대통령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속에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자회견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신지요? 먼저 2026년 1월 1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5대 대전환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서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인데 아마 그 이재명 정부를 운영한 지 2년 차 올해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민생 경제, 외교안보, 국방, 사회문화 세 개 분야로 자세하게 설명할 것 같고 특히 지난번에 신년사 얘기했던 5대 전환 논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관심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체포 그리고 그린랜드 문제에 대한 미국의 합병 문제 이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문제와 더더군다나 무인기로 인해서 촉발된 최근에 남북 간의 갈등에 대한 외교 안보 현안들이 어떤 입장을 가질지에 대해서 주목되고요. 기자들은 뭐 이런 대통령의 일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그 말씀보다는 오히려 현안인 이해운 장관에 대한 그 거취 문제 그리고 내란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입장 뭐 그다음에 검찰 개혁 장동혁 야당 대표의 단식 문제 네. 그리고 최근에 민감한 부동산 환율 문제 이런 현안과 관련된 기자들은 주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 이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지금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이 셔틀 외교를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 측이 먼저 과거사 문제를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김대중 정부 이후에 민주당 정부의 한일 외교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한일 외교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5번째 다 그렇고요. 이번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두 번 전부 상당히 실리 외교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 다 필요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과거사 문제를 일본이 지금 전향적으로 바꾼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조세 탄광 수모 사고와 관련돼서 희생자의 DNA, 네. DNA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협력하겠다 DNA 확인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물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다케시마의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카이치 총리가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 역시 소수 정파로서 이번에 어쨌든 다시 한번 뭐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한국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어떤 상황이고 네. 이재명 정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한일 관계를 계속 상황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양호 평론가님, 내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배후를 밝혀야 한다 이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네요. 네, 그러게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고 과연 개인적인 일탈이냐 아니면 조직적 배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무엇보다 두 가지 점에 가장 큰 이번 사건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탈이라 개인적인 그 사건이 개인적인 배경에서 한 거라고 하지만 군 지휘 통제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청와대의 안보 관리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한
그 심각한 신뢰를 국민들에게 훼손시켰다는 측면하고 네. 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북한은 이걸 통해서 대남 선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남북 긴장의 한 소재로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조사 촉구를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 30대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 용산에서 근무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개인 일탈이 아니라 뭔가 과거 정부의 그 대북 정책 강경주의자들이 비선이 개입된 사건이 아닌가에 대해서 실체가 좀 밝혀져야 한다는 그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개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남북의 긴장을 경색화하기 위한 무인기를 북에 보내서 내란을 유발시켰던 이런 행위처럼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흐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분명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종건 평론가님, 네.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현지 투자가 없으면 뭐 100% 관세를 부담하겠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경제국 대만은 막대한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면제를 확보했습니다. 네네. 우리는 이미 미국에 3,500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이게 반도체를 빌미로 그럼 또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일단 미국의 이런 관세와 관련돼서는 뉴노멀이잖아요. 네. 한 번 어떤 정해진 게 영원히 확정된 게 아니다. 이미 우리가 트럼프 2기 때 계속 관세와 관련된 발표를 보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대만과의 협상이 어떻게 됐느냐 지켜봤는데 굉장히 늦게 됐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데 비해서 2,500억 달러거든요. 대만은 확정된 게. 그런데 현지 투자를 한다는 그런 그 이유로 수입 관세를 완전히 면제했습니다. 네. 우리가 근데 미국과 팩트시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원칙을 고수하자. 그러니까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의 협상이 끝났으므로 최소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뭘까라는 이미 팩트시티에 우리가 그렇게 원칙을 세웠으므로 그것을 사실은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대만보다 못하게 지금 현지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저희가 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유동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호 평론가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뭐 전형적인 성동격서 전략, 그린란드 합병을 소리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 그린란드 문제 파병한 8개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2월부터 10% 올리겠다, 뭐 6월부터는 25% 올리겠다고 하지만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WTO라든가 국제협력기구에서 실효성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현실화되기 상당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최근에 뭐 트럼프의 강경 노선에 의해서 트럼프 지지율이 2~3% 올랐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국내에 취약해진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지자 결집용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뭐 사실은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 이해관계나 지정학적 위치도 없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좀 더 사태를 관망하고 한국의 영향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망하는 태도를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론가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받았는데요. 뭐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 징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은 희박해서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 의원 163명의 결정에 달렸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현역 의원들, 원내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사실 원내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163명 중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여러 가지 어떤 인연으로 가까운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일각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선우 의원의 경우처럼 어떤 약점을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에게도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의혹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지금 정청래 대표가 표현하듯이 휴먼 에러로 표현될 수 있을까? 당의 어떤 시스템 문제, 그러니까 공천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거를 지금 한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와, 이 당은 30년 전에 매표의 그런 어떤 뭐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그 불똥이 당에 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도 사실 무언의 압력이 가해질 겁니다. 그래서 163명을 뭐 표 계산할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번에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서평론가님, 국민의힘 소속 이미자 국회 재경위원장이 이혜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검증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면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19일 청문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후보자 문제는 어떻게 귀결될까요? 단독 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돼서 대통령실이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야당이 청문회 보이콧한 것은 사실 뭐 결정적 한 방이 없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뭐 갑질 의혹이라던가 부동산 청약 의혹, 그리고 자료 제출을 미흡했다라고 하는 야당의 공격이 있었지만 이것 이외에 위법한 사항이나 불법적 사항에 대한 결정적 한 방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에 참여해서 맹탕 청문회가 되느니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이혜훈 장관의 검증 절차, 청문 절차에 흠집을 내므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독선적 행정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이콧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어찌됐든 야당의 거부로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았지만 청문회가 통과되고 나서 대통령이 임명한 이후에 장관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는 약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여당에서 힘 있는 그 장관으로 대우해주지 않을 것이고 야당은 아마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면담을 거부한다던가 불출석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청문회는 통과하더라도 힘을 잃은 식물 장관이 될 우려가 매우 높아서 아마 청문회 경과한 이후에 국민적 여론을 보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중근 평론가는 어떤 시각이세요? 이혜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뭐 이제 의혹들을 소명하더라도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청문회 말씀을 하나 드리면 국민의힘이 안 들어가더라도 개혁신당은 들어갈 겁니다.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천하람 원내대표가 아주 결정타를 좀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비망록이라고 해서 이혜훈 의원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는 사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사실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뇌물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또 결정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지 이번 청문회에 또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였더라고요. 뭐냐면 녹취라든지 영상을 틀어도 된다. 이거를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또 뭐 국민의힘이 안 나오더라도 나설 가능성이 크고, 결정적으로는 이건 야당의 낙마의 어떤 문제가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네. 이혜훈 후보자의 어떤 문제는 일단 도덕성, 뭐 그다음에 준법성, 그다음에 정체성,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여당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게 너무나 부담이 될 그런 의혹들이 너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낙마를 하든 안 하든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게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건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정말 또 다른 어떤 의혹이 나타나거나 결정적 의혹이 나타난다면 더 이상 옹호할 수 없다라는 기류가, 그래서 정권에 대한 부담, 첫 번째 선거에 대한 부담, 이 두 가지가 사실 이혜훈 후보의 어떤 그런 그 임명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걸림돌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서평론가님,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들 진술이 다 엇갈립니다. 지금 이제 진실 공방 양상으로 하고 있는데, 강 의원은 전 보좌관이 돈 받은 걸 나중에 알았고 즉각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전 보좌관은 강 의원이 시켜서 쇼핑백을 차에 실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잖아요. 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사이에서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되었다. 사실에 대해서만 확인해서 하면 양자에게 도움이 될 텐데 아마 서로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면서 누가 이 문제의 주범인가,
이것을 다투는 단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김기영 시의원이 공천 얘기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공천 여부는 공천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공천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었는가를 주로 보는 묵시적인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유무죄를 따진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강선호 의원 소환이 임박해 있으므로 아마 관련된 사무국장과 김기영 의원을 조사한 이후에 강선호 의원을 부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피의자로 전환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실체에 접근해가지 않나 싶고요. 민주당은 아마 경찰 수사가 이미 시작되기 전부터 네. 강선호 의원을 제명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어떤 혐의가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고발 여부를 검토한다고 해서 민주당은 선을 그은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호 의원이라든가 김병기 의원이라든가 지속돼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악재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는 아마 일정한 사건이 수습된 즈음에서 어떠한 입장을 좀 표명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김경 시의원은 강선호 의원이 먼저 1억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3자 대질까지 가는 겁니까? 네, 세 사람이 지금 말이 달라졌어요. 네. 김경 시의원은 처음에는 보좌관이 돈을 요구했다라고 했다가 지금 그 자리에 강선호 의원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이 좀 바뀌었고요. 남 보좌관은 끊임없이 나는 그것이 돈인지를 몰랐다.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강선호 의원은 나는 처음부터 돈을 안 받고 남 보좌관이 받았다. 이런 네. 입장이므로 아까 표현하셨듯이 재수의 딜레마입니다. 뭐 전형적인 재수의 딜레마죠. 자신의 형량을 어떻게든 줄이거나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판단하는 그러니까 사실 여부 상관없는 자신에게 유리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돈을 준 사람의 그런 진술이 얼만큼 일관성 있게 네. 또 구체적으로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면 지금 김경 시의원이 계속 말을 바꾸면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네. 여겨집니다. 그러면 3자 대지를 하면 이건 금방 드러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양호 평론가님, 민주당이 정청래 당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1대1로 증가시키는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정청래 대표의 연임 포석 아니냐 여러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느냐. 네. 지금 현재 지도부고 당대표가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인지도상으로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올 8월에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 전에 당원 권리당원 1인 1표를 해서 연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의 권리당원 1인 1표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대의원과 당원이 60대 1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20대 1로 완화시켰고요. 이 정청래 대표가 1대 1로 완화시킵니다. 이건 시대적 흐름이고 헌법상에 선거권에서 평등에 대한 선거의 평등 선거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가 높아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당원이 너무 많아서 표에 너무 과대표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과소되는 경우가 있고 영남에는 당원 수가 너무 적어서 과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인구 비율과 당원 수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정에 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의 문제하고 네. 또 대의원의 역할과 중앙위원회 역할은 그럼 간선 선임돼 있는 간부들은 필요 없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외에 정책이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대의원과 중앙위원회 권한을 좀 명확히 한다던가 이런 뭐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나한테 유리하는 전당대회 전이 아니라 전당대회 후로 하겠다. 네. 뭐 그렇게까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 특검, 이른바 수상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지금 단식 투쟁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사태를 잠재우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까요? 의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의도가 있게 비춰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특검은 이미 개혁신당과 연대를 통해서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식을 하겠다.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됐는데 날짜만 확실하게 특정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갑자기 새벽 1시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와 관련돼서 제명,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발표를 하고 또 하필이면 결정문은 뭐 3번이나 바꾸고 하는 와중에 징계를 강행하겠다라고 한 순간 언론들이 정말 뭐 칼럼, 사설 다 일면 톱 뭐 다 동원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만이 아니라 이 당의 원로들마저도 사실은 장동영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하면서 회의를 불참하겠다. 물론 이게 박민영 대변인의 그런 막말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장동영 지도부가 보여왔던 편협한 어떤 그런 그 당 운영에 대한 경고였거든요. 그러자 갑작스럽게 어쨌든 이게 단식으로 돌입됐고 단식으로 돌입되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죠. 지난번에도 굉장히 어떤 몰리는 어떤 상황, 지지율도 떨어지고 했을 때 24시간 필리버스터로 한번 분위기를 전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네네. 그 계속 내부 싸움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당내에서 네네. 중재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는 없나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갑작스럽게 사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건 사실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 친한계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마치 이것이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대표와 현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당을 지금 망치고 있다. 이런 비판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한 대표가 오늘 어쨌든 징계는 정치 보복이지만 당대표로 지낸 입장에서 당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공은 장동혁 대표한테 갈 겁니다. 분명 언론에서도 계속 한동훈 대표도 사과를 하고 장동혁 대표도 징계를 철회하라. 이런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장 대표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야당 뭐 내부 갈등 씨름하는 사이 정부 여당 지방선거 좀 승리를 향한 움직임 본격화하고 있잖아요.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수사 대상에 내란에 동조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야당은 이게 지방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좀 반발을 하고 있네요. 아니 뭐 내란에 책임 있는 사람이면 대통령도 처벌을 받는데 그것이 지방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공무원이든 아니면 그 퇴직한 군 장성이든 그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내란 문제에 대해서 치외 법권으로 둬야 한다. 내지는 지방선거 이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내란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국민의힘 주장이 오히려 지방선거에 오히려 개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3대 특검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도 아직 미흡한 게 많습니다. 김건희 특검인 경우에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라든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라든가 해병대 특검은 임성근 사단장을 왜 구명운동을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되었는가의 문제라든가 네. 내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12.3 불법 계엄은 실질적으로 누가 배후 조정했는가 이런 산적한 과제가 있어서 그것을 바르게 해결하자는 국민적 요구에 있어서 3대 종합특검을 할 것인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이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그 2월 19일 날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선고했지 않습니까? 네. 그 1심 선고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다라면 저는 그 이후로부터 내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이슈에서 많이 사그라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서울을 전후로 해서 여야가 본격적인 민생 경제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노력을 해 나간다면 야당으로서도 뭐 이번 지방선거 불리할 것만 아닌 것 같으니까 내란을 피하는 목적으로 지방선거 탓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등 이게 행정통합 속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에서도 뭐 각각 특별시에 4년간 20조 원씩 40조 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행정 그 통합 문제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저는 뭐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가 그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네. 40조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도 밝혔고 아마 그 앞으로 신년 기자회견에도 밝힐 텐데 그 지방 분권의 균형 발전 전략으로서 이야기할 계속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 소멸 문제가 예전에는 호남 문제였는데 지금은 영남에 대구와 구미를 이어서 포항, 울산 뭐 그러니까 전역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네. 문제가 돼서 지방 균형 발전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없이 지방을 발전시켜야 하는 한 목소리를 내야지
국토 균형 발전 관점에서 유익하지 이걸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미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58%, 리얼미터에서는 56.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그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뭐 2%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또 지지율이 상승한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갤럽 조사를 좀 살펴보면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지지율이 좀 소폭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소위 말해서 정통적인 보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TK, PK에서는요. 저는 이런 숫자를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TK에서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0%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부울경에서는 61%가 나왔습니다. 이 TK, PK 모두 직전 조사 대비 한 11%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 이거는 이게 정통적인 보수층에서 대통령에게 가졌던 어떤 그런 우려, 소위 말하면 이 너무 친중에서 친중 평양 외교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상세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평가가 지금 전통적인 보수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아마 그런 것이 이번 지지율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이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매우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배 소장님, 방금 전에 김미연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갤럽 조사를 보면 보수 지지층인 대구 경북 TK 지역 또 70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상승폭이 두드러진 모습인데요. 어떤 이유로 분석을 하십니까? 외연확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외교 성과가 꼽히고 있거든요. 네. 보수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 또 외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대표적인 것은 또 반사이익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보수 지지층들의 실망, TK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도 이 보수에 대한 실망이죠.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한 그 반응이 반사이익으로 대통령 지지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서 중도 보수까지 확장하면서 임기 초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갤럽에서 민주당 41%, 국민의힘 24%,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 47.8, 국민의힘 33.5%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양당 모두 갤럽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뭐 40% 초반대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금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금 못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거는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그 국민들이 이제 정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경제 투표 이론도 있는데요. 유권자들이 정부를 평가할 때 이제 경제적 상황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론인데 이 점을 좀 살펴보면 한국 갤럽 조사에서 보면 이 소득이 중상층, 중산층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네.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득 계층에서 상당히 대통령보다는 못 미치는 그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성과, 예를 들면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중산층에서는 민주당이 이걸 좀 못 맞춰주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우려, 그런 불만도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못 따라가는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우리 배 소장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이 보수층의 대혼란에 지금 빠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수층이 분열하거나 진짜 분화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상당히 이게 결집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 수사님, 김병기 민주당 의원, 김병 서울시 의원, 또 강선호 무속 의원 논란 등 민주당의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가 더 큰 이유는 뭘까요? 견인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은 이른바 견인차가 중요합니다. 김병기, 강선우, 김경 분명히 민주당의 악재입니다.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여기에는 견인해 주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있습니다. 견인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밴드 웨거닝 이펙트, 이른바 역마차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힘은 견인차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견인차 역할을 못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율이 중요한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고 또 정책 부재로 팔러시, 이 지지층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자영업층과 주부층들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내 갈등, 사람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TK, PK, 핵심 지지 기반마저도 지지율이 이탈하는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70세 이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견인차가 없기 때문에 지지층의 이 지지율에 타격을 받는 범위가 민주당보다 더 넓은 것이 국민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 수장님, 갤럽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TK, PK 지역에서 9%포인트 폭락을 했고 70대에서도 8%포인트 하락해서 민주당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제 아까 우리 배 소장님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이게 보수층에 대한 아주 실망감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반사이익을 보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에코 챔버 효과가 지금 상당히 강화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메아리 방이라는 이론인데 예를 들자면 이제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이론이 더 이 지지율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했던 MZ 보수 젊은 보수는 더 강성이 되고 있고 70세 이상의 어떤 정통적인 보수는 상당히 좀 이렇게 강성 보수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이쪽 지역에서 지금 돋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배 수장님, 1억 원 공천원금 수사를 둘러싸고 강선호 무속 의원,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김병 서울시 의원의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안 좋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공정, 정의, 청렴입니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핵심 지지 기반은 흔들립니다. 어느 쪽이요? 대통령 지지층들은 괜찮은데 민주당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갤럽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 내에서는 민주당이 왜 이런 모습이지? 민주당이 이 투명하지 못하단 말이야, 청렴하지 못하단 말이야, 부정 비리와 연결돼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어서 실제로 이 조사 결과를 좀 더 내부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진보층 40대, 50대 그리고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대통령 지지층과는 달리 이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구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병 수장님, 경찰이 20일 강선호 의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제명 논란 등도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찰의 늑장 수사 이게 도마에 올랐는데 이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안 좋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은 지금 잘 설명한 것처럼 민주당은 상당히 도덕성에서 본인들이 앞서 있다고 항상 주장해온 정당이 아닙니까? 그런 정당에서 소위 이런 공천 현금이 터졌다고 하는 것은 유권자 입장이거나 아니면 민주화 지지층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악재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배 주장님, 경찰이 공천원금 수수 등 각종 비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지금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김병기 의원 논란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아까 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왜 민주당이 주저하느냐 이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김병기 의원이 결단해야 된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지금 비상징계 관련해서는 당대표가 직접 제명 처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 이른바 한금폰 때문일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때문일까? 또 금고 때문일까? 이런 또 억측이 또 난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지지율과는 무관하게 민주당 지지율에는 연결될 수밖에 없고 자칫 이것이 지방선거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40대와 50대 영포티 그리고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인데 왜 주저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환님 견해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재심 청구 의원총회 표결 거치려면 뭐 이달 말 다음 달 초는 될 것으로 예상되던데요. 이게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주당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지방선거까지 여파 이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KSY가 지난 5일과 6일간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이거 중앙 열심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이 민주당의 이런 논란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으냐는 물어보면 58.1%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네. 33.8%만이 영향이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뭐 여론조사에서도 가만히 넣은 것만큼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그동안 같이 주장했던 것은 마치 공정과 도덕성은 본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독점하고 있는 정당인 것처럼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는 빨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느린 수사 그리고 제명하는 것도 좀 미적거리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탈당조차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큰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거를 또 주워 담으려면 국민의힘이 또 그거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양당이 상쇄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배수사님,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금 민주당의 통일교와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이 하락하는 국민의힘 지지율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는지요? 승부수는 맞습니다. 단기적 효과는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의 마지막 승부, 라스트 댄스가 돼서는 곤란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도 있고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인 이 계획일 겁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성적을 내고 계속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선까지 바라보는 그것이 장동혁 대표의 목표일 테고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지지층들의 또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통일교 특검 또 민주당 공천헌금 수사에는 일정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TK와 PK도 이탈하고 있는 지지층을 향해서 호소하면서 정치적 결집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은 중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걸 수 있느냐. 내려놓을 때 지지층뿐만 아니라 지지층 바깥의 유권자들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강성 지지층들은 결집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보수 중도 또 무당층들은 결집을 하겠느냐. 이 부분은 꼬리표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식이 단기적 승부수는 맞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책 제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장님, 국민의힘 당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결정했잖아요. 친한계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 전 대표가 처음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네. 사과는 그냥 깔끔하게 하면 좋을 텐데 또 간에 또 토를 달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무적 감각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보면요.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결과 아까 설명해 드린 KSOI 여론조사에도 보면 이 당윤리위원회의 그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43.1%고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4.4%로 양 의견의 격차가 근 18.7%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국민들은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제명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한다는 여론이 지금 앞서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는 지금 좀 늦은 감이 있고 또 이 제명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 반발하는 거는 일부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예. 미디어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쇄신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당명까지 바꾼다고 했는데 이런 양상이라면 쇄신안 역시 별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별 효과가 없다. 물론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하는 와중에 이 결과를 접한 다음에 그럴 수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 나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변죽만 두드린다는 거죠. 몸통을 바꿨을 때 완전한 쇄신안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명 바꾸는 거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의 모습이 또 신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중대한 결단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변죽이라는 거죠. 결국 지지층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의 몸통은 뭐냐면 바로 윤한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손절할 수 있느냐, 한동훈 전 대표와 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면 아예 외부에서 볼 때 기대하는 것은 이것까지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쇄신안을 장동혁 대표가 내놓을 수 있느냐. 네. 그런 파격적인 쇄신안이 아니라면 별 효과가 없다는 여론 결과로 분석됩니다. 김 수장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은 자진 사퇴 여론이 52.7%, 청문회 뒤에 판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40.3%로 나타났는데요. 이 후보자 문제 향후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아직까지 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에 뭐 크게 뭐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럽 조사에서는 이제 적합하다는 의견이 16%에 불과했거든요. 그런 걸 네. 감안해 봤을 때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다가 이 청문회조차도 지금 국민의힘 반대로 뭐 안 열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좀 자진 사퇴하는 쪽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은 이해운 후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는 사실은 뭐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과 법원 선고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되고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여야 정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국민의힘 지지율로 봐야 되겠죠. 보수층에게는 국민의힘에게는 지방선거 최대 악재입니다. 중도층은 흔들리게, 중도층은 달아나게, 지지층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와 또 그 규모를 보자고요, 비중을 보자고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내란 청사는 계속 여론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지방선거를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만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외연을 확장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야 되는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표심 살펴볼까요? 김 수장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열리는 6월까지 이 같은 흐름 이어질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뭐 상대적으로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냐, 또 그건 또 저는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막판에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도 상당히 박빙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변수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입니다.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우 중요하고 대통령이 향후 6개월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방선거에 상당한 파괴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야당이 지금 수세에 몰려있다 해서 뭐 민주당이 무조건 압승한다. 저는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서울시장 선거전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부동산, 경제 등 이제 여러 이슈가 있을 텐데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패를 결정지을 사안은 어떤 겁니까? 방금 전에 정말 김미연 소장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선거는 구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란 청산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할 그런 구도로 봤는데 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구도로만 보면 선거는 구도 또 이슈 또 사람 후보자로 봐야 되니까요. 구도로상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도 내란 청산 또 여당 비리 공천원금 수수 등이 있을 테고요. 또 이슈로는 부동산 이 집값입니다. 그리고 물가 그리고 취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결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마케팅, 대통령 플러팅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결집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지방선거 전까지 특히 서울 지역에서 결집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김 수장님, 경기도지사 선거를 두고 민주당 내 경쟁이 치열한데요. 김동연 현 경기지사와 추미애, 김병조, 한준호, 권치성 의원 등 지금 7명 민주당 내 후보군이 거론됩니다. 지방선거 경선 판도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는 뭘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명심이겠죠. 네. 어쨌든 그 명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가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바로 본선 경쟁력입니다. 본선 경쟁력에 물론 야당 후보가 누가 나올지는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여야를 비교해 보면 여당은 지금 상당히 가열된 상태지만 네. 그에 반해서 야당은 지금 상당히 좀 침착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오든 간에 본선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을 저는 이 당원들이 선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더 확장력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네. 큰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 수장님,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SNS 활동을 재개하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식을 지적했습니다. 부산시장 출마를 결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걸 봅니다. 불과 2주 전에 이 방송에 우리 시사 스페셜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또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구도인데 PK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보수가 좀 강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 분명하고 또 박경준 시장의 현직 프리미엄도 있습니다만 이른바 재수 효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재수 이 의원을 중심으로 또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만큼 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면 출마할 가능성 열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불과 3년여 전에 출시한 챗GPT를 포함해 구글의 제미나이 등의 검색이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고 발전 속도에 놀랍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 과연 우리의 교육은 어떨까요? 입시 위주 한국 교육에 부쩍 강한 경고음이 들립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해크먼 시카고대 석좌 교수는 최근 한국 교육에 대해 직접 학원을 언급하면서 시험 점수 위주의 교육은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교육이 산업화에는 기여했지만 현재 입시 경쟁에 매몰돼서는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다는 진단입니다. 시도 간 행정 통합이 본격화하고 있고 오는 6월 전국 단위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엄청난 사교육비, 공고한 대학 서열화와 대학의 서울 쏠림 현상 등 우리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AI와 살아갈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교육 개혁이야말로 생존의 문제로 나라의 미래와도 직결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